안녕, 보이는 글쓰기 보글보글이에요. 오늘은 건국대를 해볼 생각이에요. 건국대는 예년 같으면 최저 등급이 없어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합격하지 않는 미스테리한 학교였는데, 올해부터는 2등급 2개만 맞추면 되는 최저 등급이 있지만 낮게 책정되어 있는 학교로 변모했어요. 건대는 또 역시 마찬가지 다른 학교들처럼 패턴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채점 포인트가 아주 명확하죠. 그 원리만 좀 이해하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학교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볼까요? 자, 대표적인 건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구경부터 해야겠죠? 건대는 친절하게도 문항을 처음에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읽잖아. 근데 문항이 뒤에 있으면 문항이 뭔지도 모르고 지문부터 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건대는 착하게도 문항을 먼저 보는 것이 맞으니 문항을 먼저 보여줄게 라는 친절한 학교예요. 자, 지문은 가나 다 표죠. 그리고 라는 무조건 소설이에요. 소설 이렇게 길게 나오죠. 자, 문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엇으로 표를 설명해라. 무엇으로 소설을 분석해라. 자,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문제 1번은 어떠한 개념으로 표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2번은 어떠한 개념으로 소설을 분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와 소설 그 모두에 능한 학생이어야겠죠. 이런 문제 구도와 유사한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는 연세대예요. 그러니까 연세대보다는 조금 다르거나 난이도가 조금 내려간 것 같긴 한데, 보통 연세대 준비할 때도 건대로 연습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아무튼 건대와 연세대는 유사하다라는 거. 자, 이번 영상에서는 1번 문제만 일단 할 거예요. 자, 잘 따라와 봐요. 자, 일단 문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가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표를 설명하라. 자, 이때 제시어가 이미 나와 있어요. 장소라는 제시어가 나와 있죠. 건대가 가지는 어김없는 유형 특징 중에 하나가 가에 나와 있는 이 장소란 개념이 무조건 2개라는 거예요. 제시문 가 하나여도 2개고요. 가 나를 바탕으로 도표를 설명하라고 해도 2개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나 다를 바탕으로 다의 도표를 설명하라라는 말이 설사 나온다 해도 아마 그 개념은 2개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표를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점, 그러니까 재료가 무조건 2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를 읽을 때는 2개를 찾아야 되고요. 만약에 가, 나에 제시된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라고 쓰여 있어도 가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2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에 우리 법칙이 있죠. 이렇게 2개가 나오면 그 2개는 항상 대조의 관계예요.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하나를 유추할 수 있잖아. 독해가 어려울 때는 둘 다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는 둘 다 어슴푸레하게 알 수밖에 없는데, 대칭되는 그 지점을 찾아 나가다 보면 A도 B도 이제 뚜렷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표는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 사업이에요. 무슨 난데없는 부동산 얘기인가 싶겠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대는 출제했을 때 충분히 그것에 나온 내용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자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건대 입장에서는 문학 분석도 잘 하지만 독해도 잘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긴 글도 써내며 시사성 있는 글도 표도 잘 이해하는 그런 학생을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잊지 말아요. 두 개의 개념, 상반된 개념을 찾는 것이 가를 잇는 목적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장소의 개념이 새롭게 부상했다. 중요한 내용은 장소라는 글자밖에 없네요. 장소란 인간이 정서적인 끈을 형성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공간이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성인 장소성을 지니고 있는데, 장소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 사람이 지니는 정서적 유대를 장소애라고 한다. 대표적인 얘기는 이제 장소성이겠죠. 장소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렐프는 집을 가장 중요한 장소로 여겼다. 우리 가족 관계를 통해 나와 남의 집을 구별하는 장소의 본질은 내적 경험이고, 너무 어려워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렐프는 장소와 장소에 경험하는 주체인 그러니까 장소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긍정적 유대감인 장소의 정체성에 주목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 좀 꾹 참고 지금 상반되는 얘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섣불리 장소는 이런 거구나 라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조적인 그 느낌이 발견되었을 때 그 대조적인 두 개념 A, B를 동시에 확정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만 파면 되지 않아요. 파봤더니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반대쪽 개념이 과연 나오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깊게 팔 게 아니라 더 읽어야 하는 거죠. 반대 개념이 나올까 싶어서 반대 개념을 찾기 위해 더 읽어야 하는 거죠.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경험하는 장소가 점점 훼손되거나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나왔어. 반대되는 개념이 나올 분위기야. 자, 이러한 장소 상실 현상을 무장소성이라고 명명하며 나왔어. 무장소성과 반대되는 개념은 당연히 장소성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장소성, B는 무장소성, 둘이 합쳐서 장소에 대한 개념이겠네요. 장소들이 획일화되어 가는, 획일화, 다 똑같다는 거야. 상품화된 가짜 장소. 그러니까 인간의 유대가 사라져버린, 다 똑같아 버려져버린, 뭔가 흉내낸 곳, 그런 걸 의미하겠죠.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 무장소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 장소성과 무장소성으로 서로 대조되는 두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장소성이라는 거는 그 공간에 응축된 인간의 경험과 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강남역 3번 출구에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은 남들한테는 하나의 그냥 상업적 공간일 테지만 그에게는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줄줄 나겠지.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그곳에 녹아 있어서 남들과 남다른 의미를 가지겠죠. 개인마다 그 장소마다 각가지의 저마다 다른 개성 있는 그 유대감을 형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다르게 규정하는 바로 그 공간, 바로 아마 장소성일 거예요. 반면에 무장소성은 이러한 개별의 경험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지어진 건물, 뭔가 그리스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흉내낸 공간, 거기서는 어떠한 의미나 경험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콘크리트일 뿐인데 그냥 예쁘기만 하겠죠. 이런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상품화된 공간이고, 똑같이 만들면 옆 동네 또 있겠지 그게. 그러니까 획일화된 자본주의화된 그 인간성이 상실된 공간, 그런 걸 이제 무장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일단 이해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표예요, 표.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표가 나오면 일단은 위에 나와 있는 말들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들을 써놓은 거거든요. 자, 봅시다.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표래요. 도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설문조사한 거다. 뭐 이렇게 답했다 이거지. 답했다. 그렇지. 2007년 자료네요. 2007년이면 이른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오기 전이죠.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예요. 화랑. 그러니까 더 나은 세계, 더 높은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는 긍정적인 그런 세계였어요. 예, 아무튼 그때니까 기대가 아마 어마어마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주택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 매우 기대에 답한 사람이 32.5%, 조금 기대하는 사람이 49.2%. 자, 근데 보니까 둘 다 기대했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아마 그만큼일 거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대한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어이구, 노후주택 개선, 공원 녹지 확대, 문화생활 증진, 공동체 증진 모두 다 기대감이 어마어마하죠. 물론 공동체 증진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요. 이게 숫자로 보니까 한 66%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2, 물론 많긴 하지만 옆에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다소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숫자를 잘 보면 80이 다 넘었잖아요. 이 무려 90이 넘는 것도 있네요. 이 두 개 항목을 합치는 거야. 왜냐하면 조금 기대와 매우 기대는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네 개 항목은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공동체 증진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상대적으로는 낮은 기대감이지만 역시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뉴타운 사업이 뭔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뉴타운 사업은 쉽게 말하면 다 밀어버리고 새로 아파트 짓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가제울 뉴타운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옆에는 시장이야. 뭐 빵집도 있고 학원도 있고 자전거 타는 어린이도 있었는데 그 뉴타운 사업지구의 그 펜스에 나 있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는 화성, 그러니까 마르스, 그러니까 붉은색 땅에 푸른색 하늘. 마을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방송국의 무슨 프로그램의 세트장처럼 그냥 허벌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문 닫고 나오면 시장인데 문 열고 들어가면 화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싹 다 갈아엎고 완전히 새롭게 땅을 그려서 새로운 건물로 완전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만들냐면 뉴타운은 신도시가 아니라 기존의 도시 안에 만드는 거예요. 도시가 오래되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개발하다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쟤는 저렇게. 그러니까 조화가 되지 않는 거야. 거기다가 누구는 땅은 있는데 돈은 없겠지. 그러면 땅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땅을 아름답게 개발하거나 또는 효율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땅은 한정된 자원으로서 굉장히 가치 있게 쓰여져야 하는데 그 땅이 버려져 있는 것처럼 또는 비효율적으로 이용된다면 그건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큰 지역을 한 번에 갈아엎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더하기 공익에도 공공성에도 부합하도록 땅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더 효율적으로 짓고 녹지도 더 많이 만들고 좀 학교도 더 많이 짓고 의료시설도 집어넣고 여러 문화시설도 만든 다음에 그 땅을 보다 더 잘 이용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의 개선도 있지만 이제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로 쓰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나쁜 점이 있었지만 아무튼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뉴타운 사업이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이 헌집을 주고 새 아파트를 받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로 평가받는 허름한 집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뉴타운 개발이 되면서 새 아파트를 이제 지어지게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
그러면은 추가로 2억만 내고 5억짜리 아파트를 받는 거죠. 물론 다 지어지고 나면 그 5억짜리 아파트는 뭐 7억이 되겠지. 그러니까 2억을 구해올 수만 있으면 2억을 더 내서라도 5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좋아진 환경에서 그 아파트는 7억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만약에 2억이 없다. 그러면은 3억에다가 2억을 구해와서 5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없으니 나는 2억 못 구해와. 그냥 3억 현금으로 줘. 하고 그 사람은 뉴타운 개발이 되면 그냥 3억 자기 자산에 대한 그 처분 가격만 받고 다른 동네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는 좋아지지만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돈을 더 추가로 구해와서 새 아파트에서 새로운 주거 환경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동네는 좋아지지만 추가로 더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동네, 더 싼 동네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중산층 거주 지역으로 탈바꿈하지만 중산층이 아닌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일이 벌어지곤 했어요. 그런 사업이 뉴타운 사업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죠. 제시문 가에 나오는 장소성과 무장소성이라는 두 개의 개념으로 그래요. 뉴타운 사업에 주민의 기대를 한번 분석을 해야 돼요. 사실 논술 문제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라는 게 논술 문제야.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어떻게든 연결해야 돼. 잘 보면 장소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이나 어떤 기억이 중요하게 작용돼요. 무장소성이라는 거는 그냥 새롭게 만든 거란 말이야. 새집 쉽게 말하면. 주택 가치 상승이라는 것은 새로 들어설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겠죠. 노후주택 개선이라는 것도 기존에 있던 집이 사라지고 새로운 집이 들어설 거라는 기대일 거예요. 공원 녹지 확대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이 어떻게 들어서 기존에 있던 판잣집이 다 사라져야 그 자리에 공원이 들어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새롭게 들어서는 공간이에요. 문화생활 증진, 여기 속으면 안 돼. 문화생활 증진이라는 것도 여러 체육시설,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연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허름한 동네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도시를 계획하면서 쉽게 말하면 새 건물로 들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동체 증진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공동체는 기존에 있던 마을이 조금은 훼손된다는 뜻이에요. 사실 뉴타운 사업은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추가로 더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동네로 떠나가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주민 재정착률이라 그러는데 원주민들 중에 뭐 많게는 절반, 적게는 한 3분의 1이 아마 이 동네에 살 수 없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공동체가 조금은 와해될 거란 말이에요. 뉴타운 사업은 공동체의 증진과는 다소 역행하는 사업이라 볼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은 나가라. 사실상 이런 말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들어서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원주민에게는 더 싸게 아파트를 준다든지, 원주민들은 사실 그 허름한 집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덜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일부러 작은 집을 많이 짓는다든지, 집이 작으면 좀 싸니까 뭐 그런 식으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것으로 사업이 변모해 왔는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공동체는 조금은 훼손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글을 한번 써볼게요.